오늘 정시 설명회를 담당할 강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시 관련해서 서강대학교의 점수, 그다음 서강대학교의 전략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겠지만 실상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시 이 수능이란 툴을 가지고 모든 대학을 다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그리고 이 수능에 의해서 정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조금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미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발표를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자유전공학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 자유전공학부가 각 대학마다 어떻게 보면 좀 경쟁적으로 다들 만든 상황이고 대학마다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색깔이 좀 다 다른 상황으로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서강대학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학 기반, 사이언스 기반, AI 기반 이렇게 세 개의 자유전공학부를 만들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에서도 이미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시에서도 지금 현재 인문학 기반 같은 경우는 정시 다군, AI 기반도 정시 다군, 그다음 사이언스 기반은 정시 나군 이런 식으로 현재 자유전공학부가 서로 분리되어서 선발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도 무조건 한 군에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서강대학교가 이 세 개의 기반으로 나눠진 이면 속에는 결국은 1학년 때 이 기반이란 이름 하에서 학생들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2학년 때부터는 본인들이 원하는 전공을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갈 수 없는 그 지원이 제외되는 학과가 일부 몇 개가 있지만 그 제외되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이 세 개의 기반은 전부 동일한 학과, 동일한 범주로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게 즉 인문학 기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문 계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계열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AI 기반이라고 해서 자연 계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문 계열 쪽에 여러 모집 단위에도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시 관련해서 수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일단 먼저 서강대학교 자체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하고 정시를 합쳐서 연간 한 1,800명 정도 정원외까지 포함했을 때 이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정시를 40%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인원이 최종 인원은 아니에요. 수시에서 지금 현재 충원이 진행되고 있고 이 충원이 끝나는 그 순간에 뽑지 못한 학생들을 일부 2월을 시키게 되는데 그 2월의 규모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올해 이제 조금 달라진 점 중에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일반 전형이라고 된 나군에 해당되는 전형이 작년에는 600명대를 선발했는데 그중에 일부의 인원 아까 보셨던 자유전공학부의 2개 학과가 다군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일부의 인원이 현재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군으로 선발한다. 그러니까 나군은 규모가 조금 줄어들게 되었고 서강대 입장에서 다군은 없던 게 생겨났다. 이런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비단 우리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략의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강대학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산출식이 나와 있는데 서강대학교는 모든 모집 단위를 단 하나의 산출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계열별로 학과별로 뭔가 나눠가지고 가중치도 다르고 산출식도 다르고 또 어떤 학교는 가군 나군도 다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서강대학교는 나군 다군을 운영함에 있어 그리고 모든 모집 단위에 있어서 다 동일한 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어떻게 보면 간소화된 정책 그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 표준 점수의 1.1, 수학 표준 점수의 1.3, 탐구 변환 표준 점수의 0.6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식을 만들어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구의 반영비가 상당히 현저히 적습니다. 결국은 탐구를 못 본 학생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반영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강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지 탐구에 있어서 조금 불리함을 갖고 있는 학생이 서강대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616명이지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나군, 다군이 나눠져 있고 저희는 수능 100%에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 없고 중복 지원도 나군, 다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별 전형인데 특별 전형은 전체 101명을 선발하고 있고 이 학생들은 전부 나군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농어촌, 장애인 대상자,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그다음 특성화고교 졸업자 이런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었지만 특별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으나 그 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쯤은 최저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서강대학교의 정시 모집의 경쟁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대동소이하게는 한 5.5대 1, 요 정도가 작년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 넣었던 상황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일부 몇 개 학과들이 엄청나게 지원 경쟁률이 높았던 상황이긴 해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한국학부가 11대 1의 원서 접수 경쟁률이었고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8.2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경쟁률이 높은 게 무조건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학생들이 뭐 적게 합격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베이지색의 숫자가 원서 접수 시 경쟁률이고 요 빨간색이 지금 현재 충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쟁률이에요. 충원까지 고려한 실질 경쟁률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뭐 생명과학과라든지 이런 데는 5.53대 1인데 최종 경쟁률이 2.1대 1이라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추가 합격을 한 거고 충원이 많이 돌았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와 반면에 글로벌 한국학부는 11대 1의 경쟁률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8.25대 1로 최종 실질 경쟁률이 끝났다는 거는 충원이 그만큼 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인즉슨 원서 접수 경쟁률이 무조건 높은 데가 충원율이 높다?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라는 거. 결국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수많은 눈치 싸움들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가 있었고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들까지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서강대학교에 뭐 이제 계속 몇 번 공개해 드렸던 정시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통계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그렇지만 졸업생들이 수능에서 영향력이 크고 학생들이 잘 봤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졸업생 비율이 64% 정도 지원을 했고 최종 등록이 72%인데 소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지금 현재 이 졸업생 비율이 정시에서 뭐 현저히 높은 상황이고 이 부분만큼은 올해도 역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올해 이제 우리 서강대학교는 별로 변수가 아니에요. 다른 대학들이 변수이긴 한데 다른 대학들이 지금 웬만한 대학들이 소위 얘기해서 과목 규제를 정시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선택 과목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수학에 있어서 국어에 있어서도 지금 선택 과목들 체계를 가지고 있고 탐구에 있어서도 사탐과 탐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데 서강대학교는 이미 작년부터 이 수학의 규제를 없앴던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 얘기해서 교차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미적분학을 들고 인문계열을 지원한 학생들 확률과 통계를 쥐고 자연계열을 지원한 학생들 그 양방향의 교차가 올해는 웬만한 대학들에서 많은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서강대학교는 이미 작년부터 그게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금 현재 미적분학의 이 수학의 비율인데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소위 해서 미적을 쥐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자연계열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던 친구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학생들의 지금 지원과 비율이 66%에서 70%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작년이 근 3년간 가장 낮았던 수치긴 해요. 그 전에는 한 85%씩 찍었던 상황인데 작년에는 이제 좀 약간의 변수가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게 정확한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의 변별력이 상당히 높았던 해예요.
국어의 변별력이 높다 보니까 되려 수학이 조금 뭉개지는 상황들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영향들을 받다 보니까 이 수치가 조금은 떨어진 게 아닐까? 뭐 이 이유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이유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자연 계열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연 계열도 결국은 수학에 어떠한 과목 규제가 없이 지원을 했던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률과 통계가 결국은 미적분학보다 불리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던 상황이고,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표점 만점은 미적에서 나오는 상황이지 확통에서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갭이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는 조금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확통을 가지고 자연 계열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조금은 더 생겨날 수 있는 구조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빈도가 얼마만큼 예전보다 더 많아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시나 확통과 미적에 있어서 미적이 결국은 상위권, 수학의 상위권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그 비율이 높을 거라는 걸 감안했을 때 자연 계열 내에서 확통이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미적 기하가 대세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정시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대학별, 영역별 가중치 반영비 고려고 나에게 유리한 대학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 서강대학교는 국어에 1.1을 곱하고 수학에 1.3을 곱하고 탐구에 0.6을 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율은 서강대학교의 고유의 비율인 거예요.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은 탐구가 반영비가 높을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국어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본인들이 어디에 유리한 그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의 전략을 또 세우는데 의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선택 과목. 뭐 지금 현재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수학에서의 이 유불리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올해 화두 중에 하나는 탐구 영역이에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소위 얘기해서 예전 같았으면 사탐 2개, 과탐 2개 이런 식으로 보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았겠지만 올해 이제 기조 중에 하나가 사탐 하나, 과탐 보는 학생들도 섞여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의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유불리가 지금 발생한 상황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내가 이제 탐구를 잘 봤으면 그거를 잘 챙겨주는 대학인지, 아니면 대학 탐구를 못 봤으면 그거를 최대한 뭉개주는 대학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이 지원 전략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직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은 아니고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는 아마도 이제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는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서강대학교 이거는 작년도의 변환 표준 점수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몇 년째 지원 계열별 통합 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계열을 지원한 학생과 자연 계열을 지원한 학생이 내가 어느 계열을 지원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변표가 결정되는 거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변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의 표가 있지만 실상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학생들은 전부 동일한 변환 표준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 라는 측면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역시 이 방향대로 발표를 하게 될 거고, 자, 그다음 이제 2월 인원 관련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24학년도에 2월 인원이 33명이 2월이 됐어요. 근 한 2, 3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을 2월을 시켰는데, 그 이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도 2월 인원표를 보시게 되면 경영학부에 18명이 2월이 됐는데, 이게 작년도 교과 전형이 저희가 이제 수시에 있는 교과 전형을 원하는 학생 수만큼 다 뽑지를 못했어요. 학생들이 결국은 저희가 뽑을 수 있는 학생들이 고갈되면서 결국은 소위 얘기해서 펑크라는 게 작년도 수시에 발생하게 돼 있고, 그 인원만큼을 결국은 다 정시로 넘길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2월 인원이 꽤나 많았던 상황인데, 그러면 그 전년도 23학년도를 보시게 되면 2월 인원이 지금 작년에 약 절반 정도 되는 15명 정도를 2월 시킨 상황인데, 그러면 올해 상황은 어떨까? 네, 올해 역시도 비슷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어디랑 비슷하냐? 바로 23학년도랑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24학년도 이 수시에서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는 경쟁률이 학생부 교과 전형, 소위 해서 우리의 즉 2월 인원을
거대하게 만들었던 그 전형이 작년도에는 8.08대 1인데 올해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15.04대 1이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인원을 다 뽑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발표한 오늘 이 설명회를 발표하는 이 시점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해 보는 거지, 언제나 입시에선 절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올해 2월 인원은 작년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강대학교의 이야기지 또 다른 대학들은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그것들은 또 그 대학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학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대학 어디가를 통해서 많은 입시 결과들을 발표해드리고 있고, 저희도 대학 어디가뿐만 아니라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지금 현재 공개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정시 70% 컷, 백분위 70컷 이런 이제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 입시 결과와 관련돼서 공개가 되어진 상황인데, 그러면 올해 저 숫자를 보고 내가 지원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냉정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환산 점수 70% 컷에 모집 단위 선호도를 파악하라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70% 컷에 의해서 뭐 학과별로 편차가 좀 나타나고 그럴 텐데 우리 대학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어디가 조금 더 높고 어디가 조금 더 낮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학생들이 여기 이제 원서 접수 경쟁률과 같이 물려가지고 어느 학과 쪽을 선호도가 많이 갔는지, 그리고 왜 이 학과는 점수가 예상보다 조금 더 줄어들었는지, 대표적인 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좀 아픈 결과이긴 한데요.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가 항상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많이 높았던 학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연계열 쭉 있는데 5.32대 1이면 평균 이상치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충원율이 145%나 됐었어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평균이 80.4%인데 145%라는 거는 결국 2배 정도의 충원율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중복 합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 라는 측면으로 보여질 거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4.38대 1의 경쟁률로서 충원율이 5.58%밖에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됐냐, 70% 컷만 놓고 봤을 때 화공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선호도가 높은 학과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원율도 높다는 건 다른 학교에도 중복 합격이 많이 됐다는 건 그만큼 앞단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꽤나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률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거지 뒷단은 그만큼 구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는 입시 결과가 더 떨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거고,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그와 반면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경쟁률이 무조건 입시 결과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대학도 지원을 다 받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이 어디에 좀 더 열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소위 해서 여론을 좀 봐야 되는데, 대학은 그 여론을 알지 못하죠. 그 여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백분위 70컷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백분위 70컷은 결국은 학생별 백분위 평균을 가지고 그 중에서 입학자 중에 70%에 해당되는 학생, 그러니까 10명이 입학했으면 7등의 학생의 결국은 그 성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 백분위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분위 단순 평균을 가지고 학생들의 점수가 구성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강대학교의 가장 큰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각 과목별 어떻게 보면 가중치가 있는데, 그 가중치에 있어서 서강대학교는 탐구의 반영비가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92%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학생이 92, 92, 92,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를 92, 92, 92 찍은 학생이 실제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은 96, 96, 84 이런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84%가 또 탐구가 두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 85%다.
85%다라고 하면 러프하게 생각하면 한 과목 90%, 한 과목 80%여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85%니까. 결국은 80%짜리 탐구를 쥐고도 서강대학교는 입학이 가능한 학교다. 합격이 가능한 학교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지원 전략을 짜시면 조금 더 유리함들을 고민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앞서 보셨듯이 그 대학 어디가 그러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가 500점, 506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올해식으로 환산을 막 해봐가지고 내가 505점이 넘었으면 무조건 합격하겠네, 503점이면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작년에 아까 이 대학 어디가 입시 결과는 작년의 표준 점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떤 상황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서강대학교는 국어 수학이 96%에 많이 학생들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96%를 근간으로 한번 놓고 봤을 때 국어 96%와 수학 96%가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가 각기 어떤 식의 점수 구성을 가졌는지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23학년도에는 96%의 국어 점수는 126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6%가 133점도 있고 132점도 있었어요. 그런 수학 같은 경우는 23학년도가 133점, 24학년도도 133점인데 지금 현재 25학년도에는 130점, 129점이고 국어 같은 경우는 131점이에요. 결국은 뭐냐? 네, 작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의 점수가 실질적으로 조금 낮아요. 같은 100분위 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학생들은 여기 누적 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2만 등에 해당되는 학생들, 여기 작년도에 17,000명의 등수되는 학생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동일한 값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냥 96%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서강대학교는 이 두 개 점수의 차이에 1.1을 곱하고 1.3을 곱한다고 치면 96%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6.2점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절대적으로 다 그런 것이 그러면 6.2점이 다 균등하게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최고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시겠지만 최고점이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22.5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작년도 점수가 표점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국어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높였던 상황인데 올해는 그러한 맥락에서 조금은 표점이 다운된 상황이고 그 말인즉슨 전체적인 입시 결과는 대학 어디가를 통해서 각 대학별로 발표한 점수보다 뭔가 조금 낮은 점수에서도 합격이 지금 현재 올해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냉정하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입시를 바라봄에 있어서 정시를 바라봄에 있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70% 컷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 10명이 입학을 했어. 그러면 70% 컷이면 7등의 성적이니까 이제 10등에 10번째로 입학한 학생, 그 학생의 점수가 결국은 커트라인이라는 점수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학생들이 지원하는 분포, 양태에 따라서 그 70% 컷과 커트라인의 그 갭이 큰 경우도 있고 엄청 좁은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서강대 내에 있는 작년도 지원 학생들의 이 점수의 분포에 대한 부분인데 어디 학과인지는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찍은 이 점들이 바로 70% 컷이에요. 70% 컷인데 이 A학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70% 컷과 커트라인의 점수의 차이가 엄청 현저히 좁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70% 컷과 커트라인이 차이가 없었던 학과일 수도 있을 거고 약간 이제 조금 보편적인 상황에서 그래 70% 컷이니까 뒤에 30%만큼 좀 버퍼를 둔다 생각하면 이 D학과 같은 케이스가 그다음 B학과 같은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유추하기 좋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E학과 같은 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0% 컷이 있고 여기 어느 정도 점수가 구성됐다가 점수가 다른 앞에 학과들은 그래도 촘촘히 연결되듯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점수 구성이 나타나는데 이 학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고 그리고 끝에서 조금 몰려 있고 이런 식의 형태로 이거는 지금 현재 전부 지원자가 아니라 합격자입니다. 합격자 학생들의 이 소위 얘기해서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 사이에
솔직히 이 사이에 엄청나게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점수 간격이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은 안 했겠지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뭔가의 이유에 의해서 지원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정시 지원 전략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정시 전화 상담, 그리고 정시 전화 상담을 우리 서강대학교에서도 진행을 하고 뭐 다른 대학들도 뭐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상담들을 진행을 하고 그럴 텐데, 그와 반면에 어떻게 보면 사교육 쪽에서 이 모의 지원이라고 하는 케이스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그 이제 점수를 좀 찾아보고 거기에 이제 지원 전략에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들 좀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각각의 모의 지원과 각 대학의 입학 상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노란색하고 여기 이제 뭐 황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찍혀 있는 점들이 소위 얘기해서 사교육 모의 지원에서 얘기했던 소위 최초 컷과 최종 컷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빨간색 계열로 적시가 돼 있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위에 쪽에 있는 게 결국은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서강대학교의 정시 전화 상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 연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지점과 최종에 해당된 그 범위에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의 그 지점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아직 원서 접수를 지원한 게 아니니까 학생들은 저 점수들을 보고 막 지원을 고민하고, 또 누군가는 지원을 결정을 할 거고 누군가는 지원을 철회하는 상황들이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해서 작년도에 전화 상담들, 그리고 각 이 사설 기관에서의 모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진짜 결과가 어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는 저게 뭐냐면 진짜 리얼 최초 컷이에요. 리얼 최초 컷이 결국은 우리 대학에서 생각했던 것과 사설 모의 지원에 생각했던 거에 그 사이 정도에서 최초 컷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사설 기관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 우리 학교는 이 정도가 최종 컷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집중돼서 몰려가지고 지원을 해요. 그래, 또 양쪽에서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 써보겠지, 내지는 여기선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고 써봐야지. 그런데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분포가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디까지 학생들이 충원이 돌아갈지. 사설 모의 지원 쪽에서도 그걸 예측해주고 막 그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입시 결과를 만들었지만, 실상 리얼의 입시 결과는 이 그래프의 두 번째 그래프의 가장 밑에 있는 저 점에 찍혀버린 거예요. 결국은 학생들의 어디에서 지금 모의 지원과 각 대학의 상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기관은 어떻게 보면 없을 거예요. 각 기관별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떠한 그 점수와 어떤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안들을 드릴 뿐이지, 실상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돌변할 수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 기반으로 조금 소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정, 소신, 도전에 있어서 어떻게 카드를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또 수험생들, 이 입시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작년도 어떤 특정 모집 단위의 소위 얘기해서 합격생 분포입니다. 합격생 분포를 보면 위에 이제 상단에 이제 안정적으로 쓴 애들이 있고 쭉 점수가 비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커트라인을 형성되는 지점에 밀도 있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컷까지 밀도 있게 나타나는 이러한 점수 구조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하죠. 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빠졌을 거야. 이 뒤에서 애들이 다 등록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리얼 등록은
이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또 그래프 같이 되는데 가장 윗단에 있는 학생들도 안 빠져나갈 수 있어요. 결국은 저런 학생들이 많으면 많은 모집 단위들은 충원율이 낮아지게 되고 그 충원율이 낮아지면서 입시 결과가 꽉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 모든 지원자의 분포를 다 까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게 이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면 속에도 그게 있어요. 아까 지금 서강대학교의 반영비 이야기를 하면서 1.1, 1.3, 0.6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학교에 극단적으로 유리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 중복 합격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 학생들이 중복 합격이 그만큼 수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는 그만큼 충원이 안 돌 것이고요. 그런 학생들보다도 조금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는 되려 충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평가원, 이 수능을 총괄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해마다 수능의 결과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도수분포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자, 이게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에 수학하고 국어에 이 두 개의 과목에 어떻게 보면 도수 분포를 좀 이제 표출한 건데 지금 25학년도 도수 분포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 100분이 139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에 가장 많은 그 비율이 96%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6%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31점을 형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누적 도수가 한 2만 등 정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100분이 100부터 96까지 요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점수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25학년도에 수학 같은 경우는 100분이 100이 3개의 점수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100분이 100이지만 누군가는 하나 틀린 애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점수 표준 점수 구성이 140부터 138, 그러니까 100, 같은 100이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99도 3칸이나 되고 98도 3칸이나 되는 형태로 점수가 내려오는 상황인데 96%가 그러면 최고점 대비했을 때 이 정도의 간격을 쥐고 학생들이 내려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4학년도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 24학년도는 소위 얘기해서 국어가 진짜 어려웠던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표준 점수 150점을 찍고 거기에 따라서 100분이 100만 하더라도 몇 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는지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100분이 100도 세세하게 점수가 계속 나눠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99, 98 그렇게 해서 96이 지금 현재 25학년도 기준으로는 이 단 7, 8개 칸으로 내려왔던 거를 여기는 벌써 10칸 이상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학도 역시 이제 작년에 수학도 역시 변별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결국은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가 변별력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소 뭉개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23학년도를 되돌려서 봤을 때 23학년도가 되려 저 노란색이 나타나는 지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해요. 결국 올해 수능의 변별력은 23학년도의 변별력과 어느 정도는 상위권 쪽에서는 비슷하게 구성될 수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뭐 표준 점수의 차이라든지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수학이 여기 145점이고 여기 134점인데 여기 같은 경우 140점에 139점이니까 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어 수학 간의 지금 현재 점수 차이가 조금은 좁아진 것도 올해는 또 다른 영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맥락들을 봤을 때 그 해마다 입시 결과가 전년도의 결과만 가지고 추정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능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와 계속 다르다라는 거. 이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만드는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또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중에 앞서 이제 그 자유전공학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군이 서강대학교 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다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군, 나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전체 선발 인원에서 다군이 담당하는 인원 자체가 크지 않고 소위 얘기해서 또 다군에서 선호도에 있어서 막 엄청나게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가군, 나군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는 어려웠던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에서 인원을 좀 빼가지고 다군 쪽으로 이동시킨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군
다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다군이 지원에 있어서 유명무실했던 상황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영향을 다소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서강대 기준을 놓고 보면 전체 선발 인원에서 다군이 담당하는 비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군이 가군 나군에 결국은 충원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러프한 산술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가군 나군의 충원율은 그래도 그래 한 10% 정도 늘어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다군이 기존에 이제 운영하던 대학들 같은 경우 충원율이 조금은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와 이제 상관없이 가군 나군만 운영했던 대학들 입장에서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충원율이 다소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작년의 입시 결과만을 그대로 맹신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이제 충원율이 늘어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또 고민을 해본다면 도전을 지원하는 카드에 있어서 얼마나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각 대학별로 제공했던 대학 어디가에 있는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년도에 어떤 입시 결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선호도가 있었고 어떤 지원이 있었고 어떤 충원율이 있었고 어떤 애들의 분포가 있었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학 어디가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단순히 그 결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의 전년도의 반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신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의미 있게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 또 그게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학과 서열, 솔직히 서열이란 게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학교에선 이 학과가 제일 높아, 이 학과가 제일 낮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학과들의 서열이 입시 결과의 서열하고 또 일치하진 않아요. 학생들의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 정시 지원은 일종의 심리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제가 케이스 1, 2로 나눠서 케이스 1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대학에서 이 정도가 지금 현재 합격자 범주래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사교육 모의평가 모의 지원에서 요 정도까지가 점수의 범주래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그 학과를 쓰는데 엄청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시 결과가 거기에 꼭 맞춰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높여왔을 때는 그래도 많이 맞출 거예요. 대학도 그다음 이제 사교육 모의평가도. 근데 모든 학과를 다 맞출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조금은 전략적으로 내가 커트라인보다 조금은 낮은 것 같은 느낌인데 지원을 해도 되는 상황일까? 그런 상황이 확실히 내 스스로 담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올해는 또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올해 입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변화가 서강대 입장에서 변화는 크지 않아요. 근데 서강대 입장에서 변화가 크지 않다고 모든 대학이 변화가 크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대학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과목 규제를 없애버렸어요. 작년까지는 자연계열 가려면 무조건 과탐 들고 있었고 미적분학을 들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게 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여기에 따라서 한 명, 두 명이라도 이동하는 애들이 서로 섞이는 애들이 발생하는데 그 한두 명 섞이는 게 입시 결과를 막아주느냐 뚫어버리느냐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입시가 작년하고 또 다른 부분이고 또 하나가 다군이 늘었다 결국은 가군 나군이 다소 줄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뭔가 학생들의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군이 전략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 그 충원율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올해 입시에서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도전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올해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교육에서 얘기하는 배치표 그리고 모의 지원 그리고 대학별 상담 요것들이 어떻게 점수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교육 배치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뭔가 이제 그
그 사교육 기관에서 백분위에 따라서 또 그 기관마다 뭔가 자기들이 순위를 매기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 퍼센테이지면 이 학교를 갈 수 있어, 이 학교에 이 학과를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 구성을 막 배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교육 배치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한눈에 보기에는 되게 편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반영비라든지 어떤 전략들이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인 수준에서 그 수준을 찾기는 쉬울지언정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여기에 디테일하게 조금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기에는 사교육 배치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교육 모의 지원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지금 올해의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지원을 희망하는지를 지금 사전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모의 지원에 따라서 학생들이 서로 뭐 어디를 더 선호하고 있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지향하고 지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선별해 주는 과정 속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나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대학별 상담 점수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전년도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지원자의 입시 결과를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근간으로 올해도 뭔가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전년도 학생들의 그 백분위라든지 표준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 방식으로 뭔가 이제 또 전환을 시켜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올해의 점수에 맞는 학생인지 아닌지, 올해는 점수가 어떻게 구성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만드는 점수가 이 대학별 상담 점수의 차이인데, 결국은 저희는 전수를 가지고 움직이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올해 학생들의 소위 얘기해서 그 경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100% 반영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도 사실일 거예요. 결국은 뭐냐? 각 이런 이제 정시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각 대학에다가 묻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본인들이 조금 더 다른 외부 쪽의 기관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런 거 역시도 지금 여기서는 사교육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수많은 지금 상담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꼭 뭔가 유료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료로서도 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수의 좀 더 여러 군데에서 가능성들을 타진을 해봐서 중복적으로 좋은 소리를 들었다면 그거만큼은 입시 결과에 있어서 의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복적으로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뭔가 지원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무조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교육 모의 지원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 모의 지원은 결국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학생들이 막 모의 지원을 지원하면서 사전 교통 정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실상 내놓고 보면 사교육 모의 지원이 최종 지원은 절대 아니에요. 최종 지원하고 동일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보다도 각 대학에서 생각했던 입시 결과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춰야 되지만, 정확하게 맞췄다 못 맞췄다가 아니라 결국 사교육 모의 지원도 절대로 맞추지 못하는 게 학생들의 심리인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우리 대학에서 서강대학교에서 이 정도가 커트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커트라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교육 모의 지원도 그 정도를 선을 그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점수 밑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는 또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금 현재 정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변화에 여건 자체가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 대학 여건은 지금 변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여건의 변화 때문에 모의 지원도 절대 맞출 수 없고, 대학에서 얘기하는 정시 전화 상담도 어떻게 보면 100% 맞출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만큼은 뭔가 도전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그 도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타진해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도전 3장을 쓰는 거는 무모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뭔가 적정히
제대로 내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도전 카드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올해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라는 게 올해는 분명히 변동 자체가 많이 있는 거고, 그 변동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작년에도 그래요. 저희 서강대학교에서도 뭐 일부 몇 개 학과가 입시 결과 있어서 소위 펑크라는 게 났죠. 정시에서도 뭐 교과 뭐 소위 해서 수시만 나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도 그냥 펑크라는 게 나는데, 그 펑크라는 것들이 뭐 올해 역시도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뭐 입시 결과의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충원율이 그만큼 높았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원율이 높아서 펑크가 났다. 결국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있어서 그만큼 됐었던 거고, 다른 학교도 충분히 합격했던 거지만 밑에 하방이 방어가 안 되는 건데, 그 하방이 방어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입시 수험생 자체가 뭐 올해 학생들이 조금 수능 응시자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정원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난 수년간을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정시를 뭔가 방어하기에는 그만큼 예전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히 그쵸, 뭐 누군가는 5년 전에 입시를 또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10년 전 입시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올해의 입시는 5년 전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바로 작년하고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적절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고려해서 지원하는 거, 네, 소위 얘기해서 안정과 적정, 도전을 얼마나 잘 섞어서 나한테 유리한, 나의 반영비를 오롯이 잘 봐줄 수 있는 대학을 잘 선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패기 있게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올해 본인 학생들한테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